자, 우리 여기 과학기술의 활용부터 볼 건데 이게 시험 범위 들어간다고 하셔서 우리가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 빠르게 영상 강의로 보면서 필요한 것들만 한번 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아마 여기 파트가 사실 크게 내용이 막 중요한 건 없는데 서술형으로 나올 때 뭐 단답형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외워야 되는 부분들은 외우시고, 그리고 이거 나중에 빈칸 뚫어서 드릴 테니까 그걸로 연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완자로 볼 때 178쪽인데요. 먼저 보니까 과학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감염병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먼저 감염병은 말 그대로 감염돼서 발생하는 질병이죠. 뭐에 감염되냐면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와 같은 병원체에 감염되어서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바이러스는 조금 특이한 게 얘는 문제에서 생물이야 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생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럼 이거 생물 아예 아니야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과 비생물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생물적 특성은 뭐가 있냐면요, 얘 핵산이 있어요. 즉 유전물질이 존재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비생물적 특징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있냐, 이거 세포구조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결론은 세균과 곰팡이는 당연하게도 생물일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특이점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는 당연하게도 세포구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균과 곰팡이는 뭐 분해자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죠. 자, 그래서 결론은 감염병은 이렇게 병원체들에 감염되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이러한 예시들이 존재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먼저 감염병을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볼 건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도 감염이 됐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감염 증상이 나타난다면 여기서 병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사람한테서 검체를 채취하고요. 검사하기 위한 어떤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체의 예시로는 혈액, 소변, 타액 등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감염병을 어떻게 진단하냐면요, 바이러스일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이루고 있는 두 개를 통해서 분석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바이러스의 구조 알아야겠죠? 바이러스는 진짜 간단하게 보면 얘는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시되어 있는 단백질 껍질과 단백질 껍질이고요. 그리고 색깔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단백질 껍질,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유전물질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 별표 치고 쓸게요. 사람은 DNA와 RNA를 모두 갖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앞에서 전사, 번역 이런 과정 배웠을 텐데 결국 우리가 DNA를 왜 가지냐면 DNA를 통해 RNA를 복제하고 이 RNA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서 나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내 몸 안에 실시간으로 DNA와 RNA가 공존하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중요한 특징은 DNA, RNA를 모두 못 가져요. 그래서 얘는 핵산 종류가 DNA 또는 RNA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구분할 때는 얘네들의 핵산 종류에 따라서 DNA 바이러스 또는 RNA 바이러스로 구분한다 라는 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얘는 진짜 지엽적으로 나올 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생명원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러스는 DNA, RNA 모두 못 가지고 그래서 구분 자체가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보면요,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의 진단검사를 하는 방법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신속 항원 검사와 유전자 증폭 검사가 있습니다. 그럼 유전자 증폭 검사는 말 그대로 이름처럼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검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얘들부터 보시면요, 유전자 증폭 검사는 매우 적은 양의 핵산을 복제를 한 다음에 얘네들의 감염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확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핵산의 존재 여부를 통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특징은 증폭이라는 말 자체가 엄청 크게 확산시키는 거잖아요. 더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의 특징은 검체가 들어있는 병원체 양이 매우 적더라도 감염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왜냐?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단점으로는 정확도가 매우 높지만 검사 시간이 비교적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핵산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핵산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분자 진단 기술이라고도 명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랑 구분되는 개념이 사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도 겪어서 아마 익숙한 걸 텐데 바로 신속 항원 검사예요. 그럼 얘들은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항원과 항체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항원은 뭐냐면 외부 이물질이에요. 즉 우리가 뭔가 처치해야 될 대상이라고 인식을 하는 외부 이물질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항체는 뭐냐면 이 외부 이물질을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없애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외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체내에서 만드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심플하게 보시면 결론은 우리는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이 항원을 없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속 항원 검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 몸 안에 특정 이물질, 항원이 존재하는지를 통해서 얘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얘들은 채취한 검체에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냐? 항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면역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일상 속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다만 만약에 병원체가 너무 적어요. 혹은 아직 감염 초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항체들이랑 반응을 시켰을 때 항원이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혹은 너무 미량이어서 존재가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특징이 PCR에 비해서는 다소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 신속 항원 검사라는 이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신속 항원 검사는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면역 진단 기술, 그리고 유전자 증폭 검사는 핵산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산이 매우 확대돼서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분자 진단 기술이다 라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단백질을 이용한 감염병 진단 기술 체험하는 거 있는데 얘들은 지금 색깔 변화로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이름을 한 번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뒤로 가보면요. 감염병 추적 관리가 있어요. 자, 그럼 얘도 코로나 때랑 똑같죠. 결론은 이런 감염병들을 추적하고 관리하는데 과학이 굉장히 유용한 게 이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요. 옛날에 코로나 감염된 사람 많이 없었을 때는 문자로 다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랑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감염 환자의 규모를 파악하고요. 경로랑 동선을 추적할 수 있겠죠. 그와 동시에 이런 것들을 세계적인 규모로 추적하면서 인공지능으로서 대체로 아마도 감염률이 얼마일 거야 라는 것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핵산이라고 하는 거는 염기로서 이게 분자 진단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핵산의 염기 순서를 왜 분석하냐면요. 결국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염기 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어떤 병원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백신은 오른쪽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뭐 독감 백신 이런 거 많이 맞죠? 백신의 정의는 독성을 약화시키거나 혹은 병원체를 인공적으로 체내에 주입해서 목적이 뭐냐면 항체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항원 항체가 어떤 식으로 차이 나는지, 그래서 나는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든다 라는 거를 꼭 구분을 잘 하셔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새로운 감염병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요. 방역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방역 로봇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학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요. 그럼 우리 미래 사회 문제에서도 과학이 더더욱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미래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과학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과학기술 사회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있어요. 그럼 일단 정의부터 보기 전에 우리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부터 보시면 결론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뭔가 활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교통상황, 시간별 이용,
시간대별 기온, 나의 하루 걸음 수 등 우리가 굉장히 일상 속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되고 수집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요, 피지컬 컴퓨팅 기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피지컬 컴퓨팅 기기는 뭐냐면 마이크로 컨트롤러랑 센서를 장착한 기기로, 얘들은 스마트 기기를 연결해서 생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센서를 통해서 입력된 정보를 처리해서 출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옛날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가 쓰고 있는 데스크탑을 생각해보면요,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키보드 혹은 마우스 이런 것들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출력하냐, 모니터 혹은 뭐 프린터 이런 것들로 출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피지컬 컴퓨팅 기기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가 교통 상황, 기온 이런 것들은 다 타자로 쳐서 쓰는 게 아니죠.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빛을 감지하거나 혹은 열을 감지하거나 혹은 나의 걸음수를 감지를 해서 이걸 새로운 형태로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은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냐면, 얘들은 입력 장치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즉 단순히 키보드, 마우스로 우리가 정보를 기입하는 것이 아니고 뭐 RFID 리더, 그리고 빛 감지 센서 혹은 열 감지 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어떤 연산 장치 내지는 중앙 처리 장치에 들여보낼 수 있고요. 그럼 얘들도 사실 단순히 모니터로만 출력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LED, 모터 혹은 정말 뭐 형광등 이런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출력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런 센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고 그걸 다양한 방식으로 출력까지도 할 수 있는 확장된 컴퓨터가 바로 피지컬 컴퓨팅 장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체가 인간의 뇌와도 같은 중앙 처리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입출력 단자랑 합쳐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 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피지컬 컴퓨팅 기기를 활용하면 우리가 이런 기기에 여러 가지 센서, 뭐 빛감지 센서, 열감지 센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이름 정도랑 이게 옛날에 구버전의 컴퓨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빅데이터가 나오는데,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빅 자체가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을 했었던 일반적인 컴퓨터와는 다르게 굉장히 처리 도구로는 다루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데이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들은 이제 그 형태 자체가 수치 자료뿐만 아니라 문자, 영상, 음성 것처럼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빅데이터의 생성을 보시면요, 결론은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요, 이걸 디지털 형태로 전환해서 빅데이터로 축적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방대한 자료이니만큼 분석을 다양하게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 처리하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약간 좀 윤리적인 문제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공부가 쉬울 것 같은데,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겠죠. 자, 장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다 수집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와 동시에 다양하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더 빠른 이해, 그리고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다양한 변수들에서 여러 변수들을 제거하면서 복잡한 문제들을 조금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을 거고요. 그와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 편리함도 존재하겠죠. 다만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의 유출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위험한 거는 내가 분석을 잘못했는데 아니야 이거 데이터를 통해 내가 분석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편향되거나 확증적인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학 실험에서는 우리가 축적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수행하기 어려웠던 과학 실험들을 비교적 쉽게 수행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기상 관측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면 패턴을 찾아서 이게 몇 % 확률로 이럴 거야 라는 것까지도 제시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유전체 분석은 뭐냐면요, 이 유전체가 영어로는 지놈이라고 하고요. 뭐 게놈 지도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개체가 갖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들이 개인을 통해서 분석이 된다면 개인한테 발생한 질병을 예측하고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신약 개발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하나 이런 후보 물질들은 이런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면 지금 이런 후보 물질들이 있네 라는 걸 찾아서 이 신약 후보 물질들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탐색을 한다면 신약들을 상대적으로 더 빠른 시간에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메인으로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요거 바이러스에서 감염병의 진단검사 보는 거에서 용어 같은 것들은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쟁점 봅시다. 자, 얘들은 더더욱 좀 윤리적인 포인트들로 보시면 공부가 쉬울 것 같은데요. 먼저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크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물 인터넷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물 인터넷은 뭐냐면요, 우리가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보면 각종 센서, 통신 기능, 소프트웨어를 내장을 해서 우리가 그냥 커다란 데스크탑을 안 가지고 있어도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물과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만들어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얘들을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사물과 사람끼리 뭐 우리 스마트폰이랑 나랑 정보 교환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끼리도 당연히 정보를 교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교환한다는 거는 사물을 매개로 사람과도 가능하고 사물끼리도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새는 밖에서 내가 건조기 끄고 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격으로 사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고요. 스스로 작동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활용 사례들 쭉 보시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격으로서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의 예시이겠네 라는 거 정도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술 보시면요, 인공지능 기술이란 인간의 추론이나 학습 능력, 즉 지능을 컴퓨터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뭐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얘들 같은 경우는 뭐 서술형 단답식으로 이거 무슨 기술이야?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의 말, 글, 그림 등을 입력해서 얘들을 문서나 음악, 그림, 영상 등으로 새롭게 생성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브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예측형 인공지능 기술은 추이를 분석해서 미래 변화가 대충 몇 %일 거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 사물 인식 및 제어 기술은 주변 상황을 인식해서 스스로 구동장치를 제어하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활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인공지능 로봇들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키오스크도 사실은 조금 더 넓은 정의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조금 더 약간 구동성이 존재를 하면서 활동성이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내 로봇, 뭐 청소 로봇, 의료 로봇, 서빙 로봇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아마도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장단점이 뭘 거냐면 사실 일자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다소 윤리적인 문제들도 존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과학기술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결론은 유용성은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도 인간의 삶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된다라는 얘기일 거고요.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다만 이런 과학기술 발전에도 한계가 존재하겠죠. 왜냐? 부정확한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노동 및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와 동시에 이런 것들이 결국 정보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이용한다면 개인정보들이 잘못 쓰일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뭐 해킹의 위험들이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과학기술들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혹은 내가 너무 의존한다면 삶의 필수적인 능력이 개개체마다 약해질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오염과 폐기물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가고 의존하기보다는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현명하게 사용하게끔 계속해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과 과학 윤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위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게 물론 좋지만 어쨌든 여기서 한계점도 있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은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영어로는 이런 약자를 SSI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답형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 이것이 SSI다 라는 걸로 꼭 이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거 연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 자, 그래서 얘들은 아까 봤던 것처럼 과학기술은 양면성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뭔가 토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마도 다 아는 얘기여서 얘들 같은 경우 나중에 대면 강의 때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때 추가로 더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뒤로 가보시면요, 유전자 병역 농산물 사용, 그래서 얘들을 GMO 농산물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말 그대로 유전자를 변형해서 여러분들 뭐 포마토 이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포마토는 이게 포테이토랑 토메이토를 합쳐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를 변형해서 같은 어떤 식물에서 토마토도 자라고 그리고 감자도 자라게끔 개량하는 것들이 GMO 농산 기술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외국산 두부 이런 것들 먹어보시면요, 대부분의 사용되는 대두 자체가 GMO 식품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우리 삶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들은 찬반 의견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주 개발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면 새로운 자원을 확보할 수 있긴 하나 사실은 지구에 이미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시기상조이다 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을 거고요. 자, 신재생 에너지 마냥 좋을 것 같죠? 왜냐? 얘들은 환경오염 물질이 매우 적게 배출되기 때문에. 다만 비판적인 거는 발전 과정에서 주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는 전기를 계속 생산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주력 에너지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런 과학 관련된 사회적 쟁점을 해결할 때는 막 우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를 갖추고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고요. 윤리적인 태도를 갖추고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술의 발전 방향을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면 우리가 이런 쟁점들을 사회적으로 구성원들끼리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과학윤리의 중요성은 말 그대로 과학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용할 때 가져야 되는 올바른 생각과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우리가 잘 이용을 하려면 그만큼 비판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를 잘 갖추고 수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앞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단 과학자들이랑 관련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런 과학윤리를 준수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윤리 자체가 어떤 과학자가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이용하면서 지켜야 되는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정의한 거고요. 요 내용들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과학윤리를 준수하는 사례들도 생명공학기술, 동물실험, 임상시험,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준수하는 사례를 갖는다라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내용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야 되는 거, 뭐 아까 봤었던 분자진단 기술인 PCR 또는 여기서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이라고 하는 용어들 위주로 이해를 하시면 공부가 충분히 될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